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의 불마켓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미준을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의 수도 굉장히 빠른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유튜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툴을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동안, 그러니까 4주 동안 미준 채널의 구독자 수가 무려 2,500명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500명이면 굉장히 빠르게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한국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은 힘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또 미준 채널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이런 루머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형태의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제타 관련해서 정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옆에 보시면 울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타가 어제 5%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16달러까지 떨어졌던 제타가 지금 21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울고 계신 걸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S&P 500의 시장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켓 브레스죠. 도대체 시장 폭하고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죠. 최근에 제가 모든 방송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주식은 68%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은 75%가 넘어갑니다. 제가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이게 최근에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통 60%를 넘어가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 S&P 500에 있는 아무 주식이나 선정을 했을 때 이 주식이 상승 추세를 보일 확률이요. 60%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6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500대 기업을 다 사면 되겠죠. 그러면 S&P 500을 다 산다는 얘기는 스파이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ETF가 상승할 확률이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67%나 됩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반면 이 얘기는 또 뭐냐면요. 10개 주식을 선정하면 최소한 3개 이상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미준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의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팁랭크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준 탑픽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가끔씩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의 랭킹이 47,734등입니다. 전체 76만 9,654명 중에 47,000점이면요. 한 6% 정도 되는 거죠. 상위 6%에 랭크하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미준 탑픽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성공 확률을 보시면요. 41개의 주식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맞아떨어진 경우가 30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석세스 레이시 73%잖아요. 그 얘기는 500대 기업에 그냥 투자했을 때는 60%가 조금 넘어가는데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선정을 했더니 67%보다는 한 6%포인트 높은 73%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 리턴이 56%를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지난 1년 동안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이유는요. 여기에서 사고팔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멘텀 투자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41개 종목 중에 지금 11개는 떨어졌잖아요. 11개는 바로 손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따라서 에버리지 리턴이 56.4가 아니라 100%를 넘어가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73%도 엄청난 성공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선정하면 3개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는 4개, 5개 떨어질 때도 굉장히 빈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주식 중에 만약에 제타가 떨어지고 있다. 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힘겹게 느껴진다. 그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시장 지수, 즉 스파이라든지 QQQ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0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30이라는 위험성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두 종목만 떨어져도 굉장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너무나 힘들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러신 분들께서는요, 안전하게 스파이라든지 QQQ 이런 ETF에 투자하실 것을 간절하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 녹색으로 물들어 있죠.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빨간색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애정하는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두 종목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입니다. 따라서 주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S&P 500을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게다가 러셀 2000은요. 무려 1.47%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대부분의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시장폭이 넓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시장폭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68.12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주식의 비율이 거의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은 무려 75%를 넘어가면서 시장폭이 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요,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 얘기는 곧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랑 같은 원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베센트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센트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다음으로 베센트 트레이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금요일 늦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무장관 후보로 월가의 베테랑인 스콧 베센트가 발표되면서 미국 국채가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국채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는 얘기는요, 미국 국채의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베센트라는 사람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시장은 좀 더 극단적인 인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PGIM 채권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그레그 피터의 얘기인데요. 이 후보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방안의 어른으로 여겨지는 후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평판이 좋은 사람이 후보에 올랐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스코티아 뱅크의 수석 외환 전략가 숀 오스본에 따르면요. 베센트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잠재적으로 온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관세에 대해서 점진주의를 선호한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트럼프가 너무나 극단적인 결정을 할까봐 조금 걱정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도 너무 많이 올리면 어쩌지?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텐데,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베센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점진주의를 선호한다. 따라서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중요한 인재가 이번에 발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에 굉장히 멋진 효과를 발휘했고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공포지수는 하락했겠죠. 보시는 것처럼 14.84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많은 공포감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포 탐욕지수도 마찬가지죠. 64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이제 75를 넘어서 극적인 탐욕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마켓 스코어를 보겠습니다.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가 오래간만에 68까지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은요, 많은 종목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매수 신호를 나타내는 종목의 수가 매도 신호를 내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탐욕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마켓스코어 역시도 탐욕으로 넘어가면 조금 위험한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S&P 500의 모멘텀인데요. 스트롱 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한 가지만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6가지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 전체의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고요. RSI 지수가 6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70까지 가려면 많은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과매수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의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한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전에 여기 보시면요, 역삼각형이 보이죠. 즉 역 헤드앤숄더가 나타난 다음에 상승 추세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르락 내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간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강력 매수까지는 아니고요. 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데 26가지 중에 매도의 의견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거든요. 바이는 15가지.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 차트는 나스닥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더블 바텀 두 번의 이중 바닥을 찍은 다음에 상승 추세가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멋진 주가 차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정고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고점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 지지선에서 반등하고 있죠. 따라서 18,650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전에 있었던 고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당분간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 때문입니다. 미주온 탑픽을 보시면요, 어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였고요. 소형주도 달렸는데 미주온 탑픽은 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미주온 탑픽의 성적이 이렇게 그저 그런 이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주온 탑픽 중에 어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주식은 TNA입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볼3 타임즈 ETF죠. 4.5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두 번째로 우버가 2.67%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이 플러스 1.75, IWM이 플러스 1.52, 메타 플러스 1.07, 팔란티어 플러스 0.4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43, 브로드컴이 0.36% 올라가면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7종목은 떨어졌는데요. TSMC가 2.63% 떨어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96, 앱러빈 마이너스 4.12, 엔비디아 마이너스 4.18, 제타 마이너스 4.96, 비트코인이 5% 이상 떨어지면서 92,980까지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B2가 8.73%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뭔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제가 4차 산업혁명 성장주라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요. 어떤 추세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어제 급등한 종목의 리스트를 좀 보시죠. 자, 일단 울프스피드가 17.7%나 폭등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솔라 엣지가 15.91, SMCI가 15.87%, 조비에이베이션 플러스 15.66, 나비타스 플러스 14.88, 플러그 파워 플러스 14.58, 오픈도어 플러스 14.57, 리비안 플러스 13.28, 텔라닥이 플러스 13.18% 급등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요, 지난 1년간 6개월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요, 지금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좀 보시죠. 자, 보시면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VRT는 벌티브 홀딩즈입니다. 5.79%.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히란트라든지 제타도 많이 떨어졌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4.37. 그리고 엔비디아가 4.18. 앱러빈,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쪽을 한번 보시죠. 지난 1년간 6개월간 가장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종목이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요. 지금 굉장히 멋진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자랑하던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고요. 여기서 나온 투자 자금이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런 종목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죠. 첫 번째는요, 조금 단기적인 수익을 쫓아가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모멘텀이 급상승하면서 주가 추세가 굉장히 좋은 이런 종목들로 우리의 투자 자금을 일부 옮기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본다.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이 주식들, 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보시면요, 지난 한 달간, 6개월간, 1년간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은,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뛰어난 종목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의 미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늘리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이게 두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물론 투자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러한 추세 전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몇 개월을 지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성장주들은요.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죠. 따라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따라서 얼마나 장기 동안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갑자기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가의 매수 기회를 놓치는 굉장히 안타까운 스토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좀 펀더멘탈이 별로 없는 적자 기업 위주로 랠리가 상승되게 되면요. 이러한 랠리의 끝에는 보통은 조정이 찾아오는 예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장기간 계속해서 달려왔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조정을 향해서 불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못한 적자 기업 위주로 굉장히 빠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파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드디어 불꽃놀이가 시작됐다. 불꽃놀이가 끝나면 보통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정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별다른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줍줍 기회가 찾아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요,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또 한 번의 베어마켓이 찾아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미준 특별 컨텐츠 하나를 급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상승장의 끝이 찾아오면 눈치챌 수 있을까? 베어마켓의 시작을 우리가 과연 간파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요, 정기적으로 조정을 경험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그리고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시장 상황을 가리키고요. 평균적으로 시장 조정은 약 2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1950년대 이후에 S&P 500 지수는 약 38번의 시장 조정을 경험했고요. 이 말은 약 1.84년에 한 번씩 조정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증시 조정장의 평균 하락률은요, 약 14.5%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정장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회복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합니다. 4개월만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회복을 하거든요. 따라서 조정장은 투자자들한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리스크라기보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찾아오는 저가 매수 기회 정도로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지수의 하락폭이 20%를 넘어가는 하락장, 즉 베어마켓이 찾아오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면요, 베어마켓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는요, 1928년 이후에 29번의 약세장을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주가는 평균 36%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1987년 이후에 S&P 500 지수는 가장 최근의 하락장, 2022년을 제외하고 3번의 하락장을 겪었는데요. 평균 하락률이 47%입니다. 정말 끔찍한 성적이죠.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하락장은요, 약 4년에 한 번씩 발생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베어마켓이 왔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은 베어마켓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1945년 이후에는요, 그 패턴이 바뀌어서 약 5.2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 5년에 한 번씩 약세장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9년간 15번의 약세장이 발생한 역사적 통계가 있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내년에서 후년까지는 베어마켓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세장은요, 289일, 즉 9.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힘들죠. 게다가 우리 인간은요, 행복보다는 불행을,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인데요. 10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베어마켓의 심리적 고통과 재정적 손실은 조정장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베어마켓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봐야겠죠. 가장 최근인 2022년에 발생했던 베어마켓은요, 사실상 그 강도 면에서 비교적 견디기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점에서 27.55% 하락한 뒤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역시도 일부 투자자들한테는요, 지옥 같은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 따라서 베어마켓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상승장의 마지막, 즉 베어마켓의 시작을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늘 해왔고요. 이러한 의문은 저와 미존의 소중한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늘 제가 제 자신에게 반복해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최근에 집필하고 있는 미존 3탄 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던 중에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고지로 강사라고 알려진 데즈카 고지라는 일본인이 집필한 책인데요. 고지로 강사는 모멘텀 투자의 전문가로 5년 넘게 이 방법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아직까지 이 책의 내용을 실전에 적용한 지는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 종목의 과거 주가 움직임을 이동평균선 투자법 이론에 맞추어서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어렴풋이나마 베어마켓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다음 베어마켓에서 직접 시험을 해야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2022년 베어마켓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을지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분석해 본 그림인데요. 차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동평균선은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의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그리고 150일 이평선입니다. 자, 여기에 드디어 매도 신호가 났는데요. 이 매도 신호가 언제 나왔냐면요, 202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하라는 신호가 나온 것은 2023년 1월 19일이었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2022년 당시에 베어마켓의 직전 최고점은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저점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매도 신호는요,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한 지 73일 만에 등장을 했고요. 매수 신호는 최저점에서 상승을 시작한 지 무려 111일이 지난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머리
머리에서 팔고 발에서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어깨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릎을 인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러한 확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상승장의 꾸준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결국 이동평균선이 매도 신호를 줄 때까지는요, 베어마켓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잊고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면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주식에 대한 종목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4%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럴 만한 악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요,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굉장히 황당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한 소비자 리베이트, 이건 이제 세액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는 일론 머스크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이 나옵니다. 게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요. 월요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후에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구매주에게 주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요, 아마도 $7,500의 연방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에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후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명한 정치인은 게빈 뉴섬은요, 성명을 통해서 캘리포니아가 2023년에 단기적으로 폐지했던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면서 트럼프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7,500의 세금 공제 대신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구제책을 주정부에서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지사 사무실이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안에는 테슬라의 인기 전기차 모델을 제외하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겁니다. 주지사 사무실은요,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러한 조치는요, 순수 전기 자동차의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전기 자동차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수년간 긴장 관계로 유지해온 뉴섬과 머스크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요, 캘리포니아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021년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본사를 이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머스크가 본사 이전을 발표했을 때 뉴섬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의 일부는 캘리포니아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발표했거든요. 테슬라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동안 12.6%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1분기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전체 전기차 중에 54.5%를 차지했는데요. 물론 54.5%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는 63%였기 때문에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테슬라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EV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This is insane. 따라서 미친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험한 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트럼프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팔란티어로 넘어갑니다.
어제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에서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주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은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원래 57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57달러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57달러에서 무려 32%를 상향 조정한 75달러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유지했겠죠. 자,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FCF가 나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데요. 팔란티어가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에다가 38배를 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만들어내는 현금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또한 밸류에이션 역시도 38배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잠깐 보시죠. 일단 PER을 보시면요. 포워드로 봐야겠죠. 288.9배입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팔란티어의 성장이 멈춘다면 지금 현재 어닝이 유지된다면요, 팔란티어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89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도 못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뭐 앱 러비는 82.3, 굉장히 비싼 주식인데도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혼자 지금 팔란티어보다 오히려 더 비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어도비가 41배, 그리고 CRM, 세일즈포스가 55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쟁쟁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팔란티어의 PER은 좀 비이성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성장률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PEG를 보시면요. 포워드로 6.6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장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재 PER은 좀 용납되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저 읽어봐야겠죠. 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전망을 업데이트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55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요.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요. 첫 번째로 팔란티어의 성장 전망이 너무나 좋다. 성장률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 및 상업 부분에서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요, 팔란티어가 여전히 정부 및 상업시장 진출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상 말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팔란티어의 고객사 수는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고객사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수백 개의 기업만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시장 침투 및 추가 판매 기회를 위한 향상된 상호 운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장 침투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제한된 수의 고객사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이용하게 되면요, 그만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추가 판매 기회. 이거는 교차 세일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의 고객들 역시도 한정된 부분에서만 팔란티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교체 세일을 통해서 한 기업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매출도 역시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미국에서의 가속화된 성장과 확대되는 경쟁 우위를 주요 동인으로 언급하면서 주가 목표를 수정했고요.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서 EV 세일즈 G 배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PEG의 세일즈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PEG라는 것은 보통 PER을 성장률로 나누잖아요. 이거는 기업 가치 매출 비율을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요, 원래는 1.0을 주고 있었는데 1.2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75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요, 산업 생산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제어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드린 것처럼 맞는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하드웨어에서 이 인공지능 수혜주가 소프트웨어로 건너오는 중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비거주용 민간 고정 투자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은요, 2005년 11%에서 17%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팔란티어는요, 기업들이 마진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AI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리지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보안, 거버넌스, 데이터 경고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반 AI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업 고객, 파트너, 그리고 유통 채널의 급등을 바탕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팔란티어의 3년 상업 성장 전망을 기존의 32%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웨드부시 또한 $75로 상향 조정했고요. 자, 이렇게 팔란티어의 AIP 전략은요, AI에 대한 사용 사례 확대로 인해서 향후 몇 달 동안 상당한 견인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아구스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를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주가가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프리즈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는 보유 의견도 아니다. 언더퍼폼, 매도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팔란티어가 오늘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으로의 이전이 완료되면요,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팔란티어에게 나스닥 이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QQQ 같은 ETF에 드디어 팔란티어가 포함된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에서 팔란티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조만간 팔란티어 나스닥 100 편입이 발표될 때 과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아니면 오히려 팔란티어 주식의 랠리 기간을 연장해주는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미지원 토픽, 앱러빈으로 넘어갑니다. 어제는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앱러빈의 목표 주가도 $480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50%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 준 투자기관은 오펜하이머고요. 오펜하이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앱러빈은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바일 앱들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모바일 앱을 탈출해서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겠다. 따라서 이커머스 쪽에도 광고를 도와주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펜하이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앱러빈의 주가는요, 오히려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악재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앱러빈의 대주주인 KKR이요, 앱러빈 주식을 대부분 매도했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최근 어제 보고된 SEC 보고서에 따르면요, 앱러빈 코퍼레이션의 주요 주주인 KKR 데날리 홀딩즈가요, 약 1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11월 21일 날 이루어졌던 이 거래는요, 주당 305.57에서 329.06 사이의 다양한 가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 이후에 KKR은 앱러빈 주식을 68,037주를 보유하게 됐다. 그 얘기는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 500만 주 이상을 매각해버린 겁니다. 거의 80-90% 정도 팔아버린 거죠. 따라서 대부분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 앱러빈은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수익화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KKR의 이번 매각은 회사로부터 상당한 투자 회수를 의미하고요, 양측의 향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매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KR의 대규모 지분 매각 결정은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조정이나 앱러빈 주식의 현재 시장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앱러빈의 투자자들과 시장 관찰자들은요, 이번 매각이 회사의 주가 실적과 KKR의 향후 투자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팔란티오 주식과 마찬가지로 최근 앱러빈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 확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쪽에 진출한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왔다. 이러한 이야기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확정됐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모멘텀에 입각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주주인 KKR이 보유 비중의 대부분을 매도했다는 소식은요, 매우 부정적인 촉매제가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번 뉴스로 인해서 앱러빈의 강력했던 모멘텀이 꺾이게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요, 한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 주식이 어깨에 도달했을 쯤 되면 이 주식의 보유량이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앱러빈의 펀더멘탈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레이팅을 보시면 3.49입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잖아요. 성장률 A-, 수익률 A+, 모멘텀 A+, 리비전 A-, 뭐 빠질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 D-를 받기 때문에 3.5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앱러빈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PER을 포워드로 볼 때 82.3배입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82배 이상 올라가 있고요. 더욱이 성장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PEG가 2.57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평가할 때 절대 평가를 하지 말고 상대 평가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성장 주식 중에 PEG가 1.0도 되지 않는 주식이 있는데 그런 주식을 놔두고 과연 앱러빈에 비중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물론 굉장히 뛰어납니다. 과거 1년 동안 매출이 41.4%나 급등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25% 이상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앱러빈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EPS는 25% 정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모멘텀을 볼 텐데요. 아직까지는 4가지만 셀을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4가지가 바이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바이 의견이 중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RSI 지수가 78을 넘어섰거든요. 따라서 과매수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KKR의 악재가 터졌다는 부분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앱러빈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지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5달러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버렸잖아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심하게 올라갔죠. 따라서 떨어질 때도 받쳐줄 만한 지지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요. 한 가지 기술적인 약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는요. 오리누나 4578의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식을 할 수 있을까? 은퇴한 지 3년 된 아줌마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 나이의 분들은 주식은 갬블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고 더군다나 이메일이나 겨우 쓰지 컴맹에 가까운 내가 어설픈 지식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안 될 말씀.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만년을 이것저것 듣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중에 미준이면 괜찮겠다 믿음이 가서 우선 용기 내서 한 발을 들여놨습니다. 겁이 많아서 우량주 위주로 사놓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니 제 주식은 정체되어 움직임도 없고 그러다 지난 2월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아,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 공부를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저를 대신해서 공부를 해주시는구나. 멤버에 가입한 후 제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습니다.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망설이다 때를 놓치곤 했는데 멤버십 가입 후에 많이 참고를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수익도 얻었고요. 욕심부리지 않고 미주님 말씀처럼 행복한 투자로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주식에 박식하고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같이 왕초보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사람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